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노박사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 특히 관세 정책이 숨겨진 진짜 의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관세는 포장일 뿐 진짜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엇을 원할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세는 트럼프의 강력한 협상 수단이자 미국 경제 재설계의 핵심 무기입니다. 마가는 말 그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미국 중심주의, 미국의 이익 우선. 그 철학이 집약된 협상 수단이자 무기가 바로 관세이며 마가 정책 출발을 알리는 총성입니다. 트럼프 2기의 주요 경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적자를 개선시키고 감세를 통하여 기업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하여 리슈어링, 즉 미국 제조업 부활을 시키는 것이 마가 정책의 근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막대한 수출 적자가 발생했고요. 특히 2022년, 2024년에 그 적자 수준이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수출 적자에 대해 분노하며 글로벌 전체에 강한 관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 25% 관세, 그리고 2월 26일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에 25%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러한 관세 정책의 전략적 순서와 명확한 타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출 적자 순위를 보시면 중국, 멕시코, 유럽연합이 1위에서 3위까지 차지하고 있고 딱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예고했죠. 그 후 주요 관세 정책을 살펴보면 1기 때 펼쳤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과세 정책을 재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최대 25%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일종의 압박 카드였습니다. 그냥 미국의 공장 지으라는 의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전략 두 가지 포인트 정책이 관세와 감세인데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다른 동네 애들 삥을 뜯고 우리 동네 애들 기살리기 정책입니다. 관세를 통해 다른 동네 애들 삥 뜯고 기죽이고 우리 애들 용돈 주고 감세를 통해 우리 동네 들어오면 너도 내 편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25% 때릴게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하긴 한데 되게 단순 명료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먹혔느냐라고 보면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3월 24일에 백악관에 방문해서 우리가 30조 원 정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건 그냥 트럼프한테 형, 우리 자동차 관세 좀 봐줘. 이거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3월 26일 현대차가 만든 조지아주 공장 준공식에 참여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밖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즉,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정의선 회장은 어안이 벙벙한 거죠. 아니 형, 나 30조 투자한다고 했는데 하니까 트럼프가 그럼 한국 말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기사 제목도 너무 슬퍼요. 관세 효과 극대화 들러리라고 표현돼 버렸죠. 또 최근 일본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를 빠르고 강하게 올리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엄청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도 제대로 못 올리고 미국 편을 엄청 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일본도 지금 자동차 수출이 주 수출 사업이다 보니 "아 형 우리는 관세 빼줘. 우리는 형네 편인데 왜 그래?"가 된 거예요. 근데 아마 트럼프가 이거 그냥 무시하고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다음으로 트럼프가 타겟을 한 게 베트남인데 갑자기 베트남에다가 "야 니네가 중국보다 나빠." 이런 거예요. "너넨 무역에서 악당이야."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직 어떤 관세 정책도 예고받은 게 없는데 미국 수입에 대한 관세를 알아서 낮추는 제안을 하고 통신 인프라 부문을 미국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스타링크에 맡겨버립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둘은 전쟁도 했었던 사이잖아요. 이러니 인도도 미리 먼저 미국에 어떤 선물을 줄지 고민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죠. 미국 큰형이 "너네 내가 조만간 때릴 거야." 근데 이게 언젠진 몰라. 일단 미국한테 맡기는 무서워. 그래서 쫄아서 알아서 지갑을 꺼내는 거죠. 물론 너 나 때릴 거야? 그럼 나도 때릴 거야라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중국이랑 유럽연합인데 야 나도 좀 잘 싸우는데 그래 한번 싸워보자가 된 거긴 해요. 근데 사실 그것까진 아니고 얘네 둘도 싸우긴 싫어요.
왜냐면 질게 뻔하니까요. 근데 일단 조금이라도 센 척을 해야 덜 뺏길 것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웃긴 게 아까 분명 멕시코도 수출 적자 대상 3위에 속하는 국가고 거기에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상호관세 25% 대상에서 제외됐죠. 여기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여튼 관세는 일종의 협상을 유도하는 수단인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도 좀 이상한데 이건 협상이 아니라 그냥 협박이죠. 관세로 협박해서 니네 미국에 공장 지어. 대신에 나는 착하니까 세금은 깎아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유로 하면 그냥 때려서 중환자실 보내고 약간 마데카솔 발라주는 느낌이거든요. 여튼 트럼프는 이렇게 해서 자기네 제조 부활시키고 자기네 경제 체질 자체를 개선시키고 강화하려는 겁니다. 아까 봤던 표를 한번 다시 볼게요. 빨간색은 미국 편, 파란색은 반대편인데 트럼프에 순응하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 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물론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정책 중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이 관세와 감세라고 했죠.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수출 적자를 해소하고 실적 개선을 통해 세수 증가를 원하고 있어요. 동시에 감세를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를 통한 세수 증가 역시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큰 부작용이 있긴 해요. 일단 과도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금리 인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복지나 보조금 지출 같은 재정 지출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국채를 통해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늘게 돼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금리가 글로벌리 높으니 달러의 수요가 늘게 돼서 달러의 환율이 또 오르겠죠. 그럼 또다시 수출 적자가 확대되고 기업들 실적이 악화돼서 세금을 못 걷어요. 그러면 또 금리 인하 압박을 받거든요. 인플레이션이랑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트럼프는 감세와 관세를 통해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돼서 미국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트럼프가 생각을 안 했을까요? 트럼프는 알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 계산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부분이 이 사람의 설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모든 국가가 이 사람이 설계한 판에 억지로 끌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미친 관세 정책에 트럼프의 숨겨진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면에는 심각한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한 5년 사이에 15조 달러가 늘면서 36조 달러가 넘어선 상태고요. 거기에 지금 조달 금리, 그러니까 이자율도 높아서 거의 한계 상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트럼프 당선 전에 미국 부채가 36조 달러에 달하게 되면서 기존 국가 부채 한도 31조 달러를 크게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한도가 36조로 재설정되어 있긴 한데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고 부채 한도 상향이 안 되면 올해 7월에 디폴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2021년 12월에 약 31조 달러 정도로 부채 한도를 만들었는데 2023년 6월에 보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2025년 1월까지 일시적으로 한도를 유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해 1월에 옐런 장관이 다시 36.1조 달러로 한도를 막은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아니 한도를 넘어서 쓴 거는 바이든 정부인데 옐런이 이거 엿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도를 딱 현재 국가 부채 수준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넌 국채화 발행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기분이 나쁘긴 한데 당선되면 이걸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국가 부도 상황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둘 다 원하는 게 아니니 맞긴 할 텐데 막상 이 국가 부채 문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너무 심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금리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는 빚을 내서 이자를 내는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트럼프는 하나의 설계도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마가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 앞에 놓여진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세와 감세에 따른 물가 환율 문제, 그리고 국채 문제까지 해결해야 이 설계도가 완성이 됩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위대한 미국이란 무엇일까요? 그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고 국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대규모 관세를 통해 재정 적자 완화를 노리고 있다고요. 근데 이건 사실 트럼프를 아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요,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 라서 재정 악화가 더 심화되고요.
더불어 인플레이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질 거예요. 그럼 너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 뭐냐? 그래서 네 가지 단계로 트럼프의 진짜 목적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높은 관세 정책을 통해 모든 국가를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세라는 우호적 손짓을 하며 타 국가의 투자 유치, 다른 말로 하면 현대식 조공을 받아내는 건데요. 사실 이건 그냥 웃으면서 협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점진적 과세가 있습니다. 즉, 1년 뒤에는 25% 받을 거야? 근데 처음 3개월 동안은 5%만 올릴게 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조절하고 지금 적대적인 중국, 유럽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앉히는 게 트럼프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국 내 생산량 증가를 통해 세계의 공급 중심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 공급망의 중심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공급량도 조절하고 물가 상승 속도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동반자가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예요. 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처음부터 관세 타겟팅을 했냐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미국의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랑 엄청 긴밀히 얽혀 있어서 실제로 트럼프 일기 당시에 이들 국가 간에 USMCA라는 조약을 맺기도 했고, 트럼프는 멕시코나 캐나다를 우호적인 편이자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아군으로 만들어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함께 G2가 아닌 그냥 원앤온리가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독립을 통해서 물가 자체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멕시코, 중국, 캐나다가 23년 기준 미국에 대한 탑3 수출국인데, 상호관세에서 딱 핀셋처럼 멕시코, 캐나다만 제외시켜주고 중국만 때리는 걸 보면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조업 부활을 통해 경제 시스템을 재건하고, 감세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서 자국 경제를 강화시키고 세수 총량 확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총량을 늘려서 낮아진 세율을 보충하는 동시에 재정 수지 흑자를 노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단계는 국채, 환율에 대한 협상입니다. 관세는 사실 그냥 시작점이고요. 지금 모두 트럼프 입만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관세 몇 프로 정도 이런 걸로 끝이 날까요?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협상은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지금 이미 다 겁먹은 상태거든요. 그냥 주식시장 상만 봐도 알 수 있죠. 트럼프는 알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침체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 그리고 본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올라올 것도 알고 있고 금리가 낮아지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미국 달러 지수랑 국채 금리 한번 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국채 수요가 오르면 국채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데, 지금 사실상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 비싸게 빌려온 돈을 낮은 금리로 차환시켜서 이자 비용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명 국채를 강매하거나 또는 환율 조정 압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야, 지금 현대 시대에 어떻게 그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경제 강국일 때도 일본 환율을 딱 2배 절상시키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어요. 사실 미국한테 강요당한 거죠.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미국이 제일 큰 판매 대상이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미국이 제일 큰 판매 대상이거든요. 트럼프는 마가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언제부턴진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이 정책을 엄청 오랜 시간 강구해 왔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때 성공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관세 정책이 시행됐을 때 이미 협상 테이블에 모두 강제로 앉게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의도를 알아도 피해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다 숙이고 이미 들어갔고, 중국이나 유럽도 이미 숙이고 들어간 국가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딱 이 기사에서 국가별 관세 부과율이 다른데 이게 높은 데부터 지금 트럼프한테 달려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사실 관세가 10%면 기존 판매가가 100에서 110이 될 거다 하면서 이건 미국이 감내해야만 하는 인플레이션일 거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엔 기존 판매가가 100이면 관세 이후 가격이 그냥 105 정도? 뭐 그런 수준이 될 거예요. 왜냐면 관세는 누구한테나 적용이 될 거고,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나라를 이기고 미국에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거든요.
그러니 생각보다 인플레 문제가 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군가 그럴 거예요. "아니 꼭 미국에 팔아야 돼?" 라고 할 텐데 이거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쵸? 그냥 미국이 압도적인 수입 국가이자 가장 큰 판매 대상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답변을 드리자면 트럼프는 이미 마가를 성공시킨 것 같아요. 아니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미국을 역대 최고로 강하게 만들 거니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큰 힘을 줬던 일론 머스크가 어제자로 사실상 도지라는 정부 효율부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트럼프에 버림받았다 또는 예정된 사실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해보고 더 나아가 테슬라에 대한 전망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에 이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노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